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심용환 1일 위화도 해군 1388년에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당시 새로 들어선 중국의 명나라는 과거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면서 누렸던 여러 이권을 요구하며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처형의 설치를 통보하며 영토까지 요구하자 채영의 주도로 요동정벌이 추진된다.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 명과 싸우는 사이에 왜구가 침략할 위험, 장마철에 전쟁할 때 생기는 문제 등을 이유로 출병을 반대한다. 이를 사불가론이라 한다. 하지만 우왕은 채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아 요동 출병을 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성계가 5만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게 된다. 압록강 앞에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보통 요동 출병에 앞서 병사와 군마를 정비하기 위해 머물렀다. 이성계는 이곳에서 조민수 등과 합세하여 군을 돌렸고 개경으로 쳐들어와 채영 일파를 무력화한 후 군권을 장악한다. 채영은 유배된 후 처형됐고 우왕이 폐위된 후 그의 아들인 창안도 폐위된다. 또 정도전 등의 혁명파가 국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가전법이라는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마지막 국왕인 공량왕마저 몰아내려는 시도가 점쳐지자 정몽주 등이 이를 막으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결국 1392년에 조선 왕조가 창건되며 475년간 지속된 고려시대는 막을 내린다. 위화도 해군을 군사 쿠데타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군사 쿠데타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권력을 장악한 방식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대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행위다. 하지만 위화도 해군 당시는 왕조사이었기 때문에 단지 군사를 움직였다는 이유로 두 사건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당시에는 천명과 민분이라는 가치가 중요했다.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민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늘의 뜻으로 봤고 그렇지 못하면 천명이 옮겨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즉 왕씨가 국왕이어도 백성을 잘 통치하지 못하면 이씨가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맹자에 나오는 주장으로 정도전 등은 고려 말에 혼란상을 두고 하늘이 고려를 버렸다고 해석했고 채영이나 정몽주와는 반대 입장에서 왕조 교체를 합리화했다. 2일 정도전 조선 왕조의 설계자로 실천적인 개혁가에서 저돌적인 혁명파로 거듭난 고려 말의 정치가다. 공민왕은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 이색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임명하여 고려의 교육기관 성균관을 개혁하려 했다. 이색은 유학사상의 새로운 조류인 성리학을 가르치며 100여 명의 인재를 길러낸다. 이들을 신진사대부라 하는데 고려의 마지막 충절이라고 여겨지는 정몽주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킨 정도전이 모두 이 부류였다. 정도전은 공민왕 9년에 과거에 합격한 후 성균관 박사, 태상 박사 등 여러 간직을 거친다. 당시 원나라가 중국에서 밀려난 후 몽골 지역에서 북원이 되고 한족이 세운 명나라가 들어서는 등 국제 질서의 혼란기였다. 이 와중에 이인임 등의 건문세족은 북원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싶어 했고 정도전은 친명파의 입장을 견제하다 격심한 갈등 끝에 결국 유배를 갔다.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 후 고향에서 야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학자가 이때 정도전이 진정으로 일반 민중의 삶을 체험하며 혁명파로 거듭났다고 추정한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개경 출입은 금지되었고 수차례 인재 양성을 시도하려 했지만 이 또한 실패한다. 결국 좌절의 연속 끝에 1383년 이성계를 찾아갔고 그와 평생의 우위를 쌓는다. 정도전은 다시 9년간의 격렬한 정치투쟁 끝에 조선 왕조를 세웠고 1398년 이방원에게 암살당하기 전까지
약 6년간 건국 사업에 혼신을 다한다. 조선 경국전을 지필하여 법에 근거한 통치 문화를 만들었고 고려 국사를 지필하여 조선 왕조의 역사적 당위성을 밝혔으며 불시잡변을 통해 불교가 아닌 성리학을 통한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설파하였다. 수도 한양을 설계한 것은 물론 진법을 편찬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무엇보다 재상 중심의 통치를 주장하며 왕이 아닌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된 신하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꿈꿨다. 정도전은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역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우선 그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을 실천하고자 했다. 통상 중국 역사에서는 혼란기 끝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제야 유학자들이 천명이라는 이름으로 왕조의 권위를 합리화하여 민본 통치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정도전은 왕조의 설계자라고 불린 만큼 직접 혁명과 건국을 기획하고 주도했다. 3일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전궁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하지만 경복궁은 한반도에 지어진 도성 중 예외적인 형태의 건축물이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지어진 궁궐이나 대규모의 건축물이 지형에 의존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만들어진 데 반해 경복궁은 중국의 전통적인 도성 설계를 따랐다. 평지를 선택하여 땅을 고르고 긍전전을 중심으로 각각의 건축물이 사각형 형태로 퍼져나가듯 공간을 구성했는데 이와 유사한 건축물은 한반도에 없다시피 한다. 이성계는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천도를 추진했고 결국 정도전이 새나라의 수도 건립을 담당한다. 정도전은 중국 고대의 간제를 기술한 책인 주례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성을 설계하려 했다. 이상적인 유교국가의 상징으로 수도를 건설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복궁은 전조 후침, 자무 의사의 원칙을 따른다. 즉, 긍정전을 기준으로 앞쪽에는 관리들이 일하는 공간이 주를 이루고 뒤쪽에는 왕과 왕실 가족의 공간인 침정과 후원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경복궁의 왼편에는 종묘, 오른편에는 사직단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도 고대 중국의 예법을 따른 것이다. 초기 경복궁은 침전보다는 편전,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논의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이 우세한 경향을 띠었다. 초기 경복궁은 오늘날과 달리 750칸 정도로 소박한 규모였다가 조선 말기 흥선대원군이 이를 9천여 칸으로 복원한다. 왕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복원했기 때문에 건축의 규모에서 차이가 난 것이다. 경복궁은 이성계의 의지와 정도전의 노력으로 탄생한 공간이지만 세종의 공간이기도 하다. 세종만이 유일하게 평생 경복궁에서 성실하게 직무하면서 유교적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국왕은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에서 직무를 봤다. 임진왜란 때 불탄 이후 강해군은 다른 궁궐을 열심히 복원했지만 경복궁 재건은 꺼리는 등 오랜 기간 버림을 받았다. 경복궁은 일제강점기 때 또 다른 순환에 직면했다. 조선 총독부 청사가 경복궁을 가로막는 형태로 지어졌고 편의에 따라 일부 건물을 헐어버렸기 때문이다. 다행히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강복 50주년 기념으로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었고 이보다 앞서 경복궁 복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4일 도자기. 흙으로 빚고 유약을 바른 후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만든 그릇이다.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먹거나 저장하는 방식은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1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도자기를 생산하는 기법은 중국의 기술이 독보적이었다. 송나라 때는 청자가 제작되었고 원나라 때는 백자가 유행했다.
명나라 때는 백자에 청색 무늬를 새겨넣은 청화백자가 만들어졌고 청나라 때는 각양각색의 화려한 도자기가 제작된다. 중국 도자기의 발전사는 한국 도자기의 발전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고려시대 때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 청자가 제작됐고 무신 집권기 때 비로소 상감청자가 개발되면서 독자적인 예술성을 가진 제품으로 거듭난다. 중국에서 백자가 유행하기 시작한 고려 말부터는 백자 생산을 시도하는데 제조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청자에 백색토를 입히는 방식으로 구워냈기 때문에 백자가 아닌 분청사기가 만들어진다. 가두기에 만들어진 제품이기에 상감청자와 비할 수는 없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백자 생산이 본격화되었고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청화백자 생산이 일반화된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전반적으로 국가 생산력이 떨어지면서 상감청자와 같은 독보적인 도자기를 생산해내지 못했고 청나라에서 보여준 다양한 색감의 도자기 문화가 등장하지도 않았다. 청자는 전남 강진에서 생산한 것이 유명했고 백자는 경기도 강주나 이천의 것이 유명했다. 고려시대 때는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도자기 생산을 전담했고 조선시대 때는 국가에서 간료를 설치하여 직접 도자기 생산을 관리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두공을 대거 끌고 간다. 인실로 끌려간 이 삼평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고령토를 발견했고 그로 인해 아리타 자기를 비롯한 독자적인 도자기 발전을 이룬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매번 도자기를 수입하던 유럽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델프트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등 뒤늦게 제작에 성공하여 독보적인 자기 생산을 이루어낸다. 5.1 탕평 조선 후기의 정치문화 분당 정치의 갈등을 극복하고자 숙종 때 제기되었고 영조와 정조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조선 중기 이후 북인, 남인, 노론, 소론 등 살인파는 각양각색으로 분화했고 시기에 따라 대북, 소북, 청남, 탕남 등으로 끊임없는 분열 양상을 보여왔다. 숙종은 신하들이 파당을 짓고 갈등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봤으나 왕권 가당을 위해서는 오히려 신하들 간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국이라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그리고 숙빈 채씨로 이어진 숙종의 유명한 로맨스는 서인에서 남인,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권력교체라는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숙종의 한국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하고 남인과 소론이 몰락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그로 인해 특정 분당의 권력이 집중되었고 영조는 이를 해결하고자 본격적으로 탕평책을 추진한다. 집권 초기, 소론이 주도한 2인자의 난을 겪은 후 영조의 의지는 한층 강화된다. 영조는 개붕당, 개사치, 개숭음을 통치 이념 3대 원칙으로 여겼는데 무엇보다 분당 정치를 경계했다. 영조의 탕평책을 보통 완롱탕평이라 부르는데 각 분당의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조의 탕평책을 줄론탕평이라 한다. 영조 집권 말기 탕평파가 형성되는 등 분당 정치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작용을 낳았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벽파, 시파 같은 새로운 파당 정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조는 각 분당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인사들을 등용하여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쟁명하며 합의를 구하고 본인의 의사를 관철해 나가는 더욱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한다. 영조보다 정조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정조 사후 세도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앙동 김씨 같은 소수의 문벌 가문이 권력을 장악함에 따라 탕평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영조의 통치 유년 3대 원칙인 개붕당은 붕당을 경계한다. 개사치는 사치를 경계한다. 개숭음은 음주를 경계한다는 의미다. 6.1 성리학 중국 송나라 때 주의에 의해서 집대성된 신유학,
중국에서 보통 이학이라고 부르는데 이황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성리학이라고 부른다. 유학은 고대 중국에서 공자, 맹자 등에 의해 개창된 가장 전통적이고 체계적인 사상이었다. 진시황은 분서객류를 일으켜서 유학자들을 죽이고 유구경전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다. 이후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사라진 유구경전을 복원하고 경전의 뜻을 해석하는 훈고학이 발전했다. 당나라로부터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했기 때문에 유교경전은 과거 시험 과목 정도로 의미가 퇴색한다. 더구나 불교가 크게 유행하면서 유학은 점점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한다. 성리학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사상으로 학문의 목표가 과거 시험이나 출세가 아닌 훌륭한 인물,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는 인도에서 넘어온 철학으로 사변적 성격이 강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학문 발전이 필요했다. 따라서 성리학은 이기론을 중심으로 고도의 이론을 발전시킨다. 이는 만물의 본질인데 그 자체로 순수하고 순결한 도덕성을 의미한다. 즉, 자연과 인간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는 의미로 유교 특유의 도덕주의를 이론화한 것이다. 기는 만물 그 자체다. 사람도 기 덩어리고 책상도 기 덩어리다. 우주 만물이 모두 기이며 기의 순환으로 다양한 모양을 띠는데 그러한 기의 세계에 도덕이라는 본질이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세상의 본질은 불교가 이야기하는 무의미한 윤회의 가정이 아닌 의미가 넘치는 도덕적 순환의 가정이다. 따라서 인간은 열심히 학문함을 통해 참 인간이 돼야 한다. 즉, 공부에 힘쓰다 보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주장으로 이를 경물치지라고 한다. 송나라에서 발전한 성리학은 명나라, 청나라 때에는 관학, 즉 국가의 공신 학문이 된다. 이러한 경향에 반발하여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 실용성을 강조하는 사공학 등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학 사상이 발전해 나간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리학은 고려말 안양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다. 이후 이재현 이색을 거쳐 신진사대부의 개혁 사상으로 거듭난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더욱 심화하여 이왕 이희 때는 독자적인 조선 성리학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고 사고방식이 극도로 경직되는 등 조선 후기 성리학은 사회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만다. 7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력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항시를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공창제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다. 정부 수립에 앞서 결성된 임시의정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공포, 헌법에 근거하여 정부를 수립했다. 민주공화정과 민족의 일체평등을 주장한 헌법정신은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의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8일 임진왜란. 일본의 침략으로 1592년부터 1598년까지 벌어진 전란. 조선은 건국 이후 특별한 외침 없이 200년간의 평화기를 보냈다. 이에 반해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가 몰락하면서 약 100년간의 전국시대에 돌입한다. 각지의 영주가 독립세력을 구축하고 대립하는 구문할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더구나 당시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들이 신항로 개척에 성공해서 동남아시아에 무역항을 설치하여 중국과의 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일본은 일본까지 찾아왔다. 덕분에 각종 서양 도구를 습득할 수 있었고 특히 조총을 활용한 전법이 만들어지면서 일본군의 전투 방식이 크게 바뀐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에 성공하고 조선을 침공한다. 초반에는 치욕적인 패배의 연속이었다.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데 3주가 채 걸리지 않았고 평양은 2달 만에 뺏겼다. 신립이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쳤지만 쉽사리 패배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던 군사체계가 각종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각제우를 비롯한 수천의 의병에 의거하여 각지에서 치열한 유격전을 전개했고 오랫동안 사대관계를 통해 우위를 다져온 명나라가 원군을 파병한다. 명나라 군대의 지원으로 평양성을 수복하고 건율이 행주산성을 끝내 왜군의 진로를 막았다. 또 의병과 강군이 연합해 진주성 등에서 치열한 접점을 벌이며 왜군의 기세를 꺾기 시작한다.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옥포에서 승리를 시작으로 한산도 대첩 등 여러 결정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남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왜군 입장에서는 보급로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벽제간 전투에서 패배한 명나라가 전투보다 협상을 선호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된다. 류성룡 등이 전투 재개를 독촉했으나 외국 군대가 남의 나라에서 목숨 걸고 싸울 리 없다. 명나라와 일본은 약 3년간 협상을 벌였고 결국 타협은 실패로 끝난다. 1597년 협상 실패 이후 정유재란이 일어난다. 왜군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다. 당시 수군은 원균이 감독했는데 칠정량 해전에서 대패했고 왜군은 전라도를 공략해 남원성에서 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지는 등 조선은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직산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격파했고 명랑에서 이순신이 기적적인 승리를 벌이면서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왜군은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재침을 우려한 이순신이 노량에서 이들을 크게 격파한 후 전사한다. 9일 이성계. 조선의 창업군주. 이성계는 한경도 출신의 5,000명의 사병을 거느렸던 지방의 실력자이자 할쏘기가 출중했던 탁월한 무장이었다.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은 국가 운영에 근본적인 위협이 됐다. 10만 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인 홍건적이 2차례 침입했는데 한때는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고 공민왕이 복주로 피난갈 정도로 거대한 위협이었다. 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 해안가는 물론 내륙까지 침탈을 일삼았고 수백 척의 군선을 몰고 와 직접 개경을 공격할 정도였는데 특히 우왕 때는 가공할 기세로 전투를 유린했다. 심각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이성계는 채영과 더불어 홍건적과 왜국의 침략을 막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홍건적에 의해 점령된 수도를 탈환하는 전투, 원나라 장수 나아추와의 전투, 공민왕을 몰아낼 목적으로 원에서 보낸 덕훈군과 1만 군사를 격퇴하는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다. 무엇보다 우왕 3년에 경상도와 전라도 내륙까지 쳐들어와 큰 피해를 입힌 왜군을 무찌른 항산대첩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 밖에 여진족 호바토의 군대를 무찌르는 등
크고 작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다. 같은 시기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집권 후반기에는 실정을 거듭한다. 우왕대사회가 더 혼란해지면서 최영과 이성계 같은 신흥무인 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됐고 결국 정도전 등이 이끄는 신진 사대부와 연합하여 조선 왕조를 창건한다. 맹장보다는 덕장으로 불렸는데 국왕이 된 이후에도 이런 모습은 계속됐다. 사람을 한번 신뢰하면 든든히 뒷받침을 해주는 리더십으로 혁명파의 많은 인재가 조선 개국 전후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지만 세자책봉을 둘러싼 갈등과 아들 이방원의 저돌적인 조전에 의해 왕잔에 난 이후 권력을 상실하고 쓸쓸한 말년을 보낸다. 이성계는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였다. 고려는 문벌귀족 위주의 철저한 개경 중심 사회였다. 이성계가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힘은 역설적이게도 고려 말기의 혼란상 때문이었다. 더구나 채영이 이성계를 든든히 후원했다는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11. 서원.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설 교육기관. 성리학을 창시한 주인은 서원과 한약의 보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원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설교육기관이고 향학은 유교윤리를 향촌사회에 보급하는 자치규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이후 살인파에 의해 서원과 향약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중종대의 조광조는 향약의 보급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 주세붕은 경상북도 영주 풍기에 군수로 내려가서 조선 최초로 백운동 서원을 만든다. 이후 명조대와 같은 거울에 군수로 내려간 이항은 백운동 서원을 보고 크게 감격한다. 성리학 국가임에도 서원 보급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이항은 상소를 올렸고 명종은 서원의 이름을 소수서원으로 고치고 노비와 전답을 내린다. 이왕은 향약의 보급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서원과 향약의 보급이 활발해진다. 이왕 스스로 도산서당을 지었고 이는 차후 도산서원으로 발전했다. 이인은 해주 지역에서 향약 보급에 힘쓰며 조선의 향촌 공동체에 어울리는 유교 문화의 보급에 성공한다. 서원은 교육 기능과 배양 기능을 함께한다. 애초에 성리학의 목표는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었기에 초기 서원은 훌륭한 유학자를 배출하며 유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많은 관리가 유명한 서원에서 배출되면서 서원을 이끄는 제하의 유학자들이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송시열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불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원이 출세와 연주를 위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분당 정치가 발전하면서 당파별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서원 짓기가 시도됐다. 서원이 본연의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원의 구조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같다.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좌우에는 동제, 서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기숙사가 있고 중앙에는 학문을 논하는 명문당이 있다. 또 서원 맨 뒤에는 성현을 배양하는 공간이 있다. 서원마다 정몽주, 김종직처럼 각자 존경하는 인물을 따로 모신다. 한국의 서원은 구조적으로 사찰과 유사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학문함을 통해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완만한 오르막 형태로 짓는다. 불교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11일 신라 근간. 항남대총, 근간총, 천마총 등 신라 왕릉에서 발견된 근간은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 가장 인기 있고 유명한 문화재다. 하지만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평소에 사용된 것이 아닌 무덤에 부장하는 고급 예술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문헌에 기록된 바가 없고 금간 외에도 금과 은, 금동으로 만든 다양한 장식품이 사용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대견해도 가능하다. 신라 금관은 보통 3개의 나뭇가지 모양과 2개의 사슴뿔 모양으로 장식돼 있다. 나무와 사슴 형태는 1세기경 러시아 호우라츠 고분에서 발견된 금관과 유사하기 때문에 고대 스키타이 미술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본다. 나뭇가지 모양은 신라인들의 수목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신라의 신조 기말지가 나무 위에서 태어난 것을 상징했다고도 본다. 금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농경민족과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련성에서 의미를 찾기도 한다. 신라 금관은 대형 고분이 만들어지는 5세기에 절정을 이룬다. 하지만 불교 문화가 보급되고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면서 대형 무덤을 만들고 화려한 부장품을 채우는 문화는 사라진다.